여러분들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 저희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임플란트는 뭐 워낙에 많이 보시고 들어보셔서 익숙하신 단어일 것 같아요. 자, 근데 치과에서 이야기하는 임플란트란 거는 뭐냐면요. 임플란트는 이렇게 3중 구조로 여러분 되어 있잖아요. 먼저 뿌리에 심기는 고정체, 이거를 픽스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 픽스처를 먼저 이 뼈 안에 심어두죠.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본을 떠서 기둥을 만들어요. 지대주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거를 어버트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과에서 너무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어버트먼트.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크라운을 씌우는 이렇게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픽스처를 심어 놓고서는 뼈랑 이 픽스처랑 잘 붙으면은 그 위에 이제 보철물이 올라가잖아요. 저는 이 설명을 환자분들한테도 다 똑같이 드려요. 왜냐면 환자분들이 구조를 이해를 못 하시면은 나중에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빨리 그냥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문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똑같이 드리고, 치과에서 이야기하는 임플란트라는 것은 사실은 요 픽스처, 요거를 임플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픽스처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이제 픽스처가 이게 실제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임플란트예요, 이게 바로. 근데 이 특징을 보시면은 요거는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티타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티타늄은 뭐냐면은 인체에서 사실 내 몸에, 내 뼈 안에 어떤 금속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금속이 들어왔을 때는 내 몸에서 이거 뭐야? 이러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겠죠. 그런데 이 티타늄은 달라요. 이 티타늄은 몸에서 이거는 내 몸이야, 내 몸의 일부야 라고 받아들이고 주변에 와서 뼈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 티타늄이 사실 치과에서도 사용이 되지만 다른 수술, 뭐 인공적인 수술을 할 때도 이렇게 사용이 많이 되고 양악 수술할 때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 양악 수술할 때 뼈를 고정하는 그 핀이 있죠. 그것도 티타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픽스처 같은 경우에 여러분 나사처럼 생겼어요. 요렇게 나사처럼 생겼단 말이죠. 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겨도 되잖아요. 동그랗게. 근데 왜 나사처럼 생겼을까요, 여러분? 원래 치아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치아는 여러분 물론 앞니나 뭐 이런 단근칩, 뿌리가 하나인 경우는 이렇게 하나로 생겼지만 어금니 같은 경우는 뿌리가 2개이거나 3개잖아요. 이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임플란트는 이렇게 3개를 심을 수가 없어요. 왜냐? 나사를 이렇게 돌려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뿌리가 2-3개인 것보다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치면은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표면에 닿는 면적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뼈랑 임플란트랑 더 많이 닿아서 단단하게 굳을 수 있도록 이렇게 치아 이 픽스처 사이사이로 뼈가 가서 붙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임플란트 상담을 하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막 물어봐요. 요즘에 임플란트 막 찾아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물어보지는 않으시는데 뭐 HA 써요? 뭐 CA 써요? 아니면 뭐 UV 뭐 써요?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걸 다 설명을 하지는 않고요. 그걸 물어보시는 경우에는 알고 있다가 저희는 뭐 CA를 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CA, HA 이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임플란트 표면 처리를 뭐로 했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거는 임플란트 회사마다 우리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A는 뭐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고 해서 인체 뼈와 유사한 뭐 그런 걸로 코팅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CA는 칼슘으로 우리는 코팅을 해서 되게 좋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막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오스템이 좋아요? 뭐 메가젠이 좋아요? 외산이랑 이거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이제 정말 많이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주 예전에 제가 임플란트 초창기에 상담을 할 때는 그때 당시에 외산 임플란트는 이미 뭐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성공률도 높고, 이제 국내 임플란트는 시작한 지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단 말이죠. 몇십 년, 20, 3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어떤 임상적인 어떤 데이터가 많은 외국계 더 좋다라고 설명을 해서 사실 제가 업셀링이라고 하는데 외산으로 많이 이렇게 권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 그 연구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아시죠? 카피도 잘하고 또 더 업그레이드도 잘하고 상당히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임플란트 수준은 거의 세계 최고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임플란트는 웬만큼 이상의 수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사실 HA냐 CA냐 다 이런 것들은 뭐 더 좋은 거로 쓰면야 좋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술자의 실력이라는 거죠. 어디에 어떻게 잘 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 임플란트 회사 내 지인이 있는데 그 임플란트 해봤자 그 원가 얼마 안 하더만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 왜 120이나 해? 아 그럼 좀 싸게 좀 해줘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저는 예시를 들어서 얘기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어떤 미술가랑 같이 똑같은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이분의 그림은 1억 원에 팔립니다. 그런데 제 그림, 저는 사실 그림을 그려본 지 뭐 얼마 안 됐고 그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렸어요. 선생님은 제 그림을 얼마에 사실 것 같으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그거를 왜 사냐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뭐 제가 뭐 3만 원에 사시라고 해도 아무도 안 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붓으로 똑같은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도 어떤 사람이 그리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게 그 그림이듯이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걸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10년을 쓰냐, 30년을 쓰냐, 그 이상을 쓰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장님은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재료에 있는 것보다는 실력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치아를 뽑았거나 또는 뽑아야 하는 경우 이제 해야겠죠. 그리고 선천적으로 치아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임플란트를 해야겠죠. 그리고 완전 틀리나 부분 틀리, 뺐다 꼈다 하는 걸 쓰셨는데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다 시 임플란트로 바꾸시는 경우도 있고요. 심하게 비정상적으로 위치된 치아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교정을 해서 끌고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빼고 거기다 임플란트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우로 임플란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쩔 때 임플란트 못 할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문제 드릴게요. 여러분 80세 이상이에요. 저희 뭐 예를 들어 아버님이 85세예요. 그럼 임플란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임플란트에 있어서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기만 하시면 100세가 돼도 임플란트가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런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떨 때 임플란트 할 수 없을까요? 성장기 학생들은 어때요? 뼈가 막 자라나죠. 이런 학생들이 임플란트 심어놓으면 어때요? 위치가 변형되거나 이상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성장기 학생들, 만 18세 이하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은 임플란트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신질환이 심한 경우, 이게 조절이 되면은 내과랑 협진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저번에 뭔가 수술하고 할 때 뭔가 약을 끊고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능한데 이게 너무 심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임신했을 때 하진 않고 이제 아이를 다 출산하고 나서 하죠. 그리고 뼈가 많이 흡수된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웬만하면 임플란트가 다 가능한데요. 잇몸의 높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실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잇몸뼈가 내려간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틀니를 한다거나 잠시 후에 그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든지 우리가 치료를 권할 때 뭐가 잘 된 건지는 우리가 알아야 치료를 권하잖아요. 그래서 심리치료에도 처음에 제가 뭐가 잘 된 치료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잘 된 임플란트 치료란 어떤 거냐면요.
모든 치료가 똑같듯이 자연 치아랑 가장 흡사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임플란트가 있죠. 임플란트 주변은 이렇게 뼈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임플란트를 실패한 사례도 사실은 많이 봤는데, 이렇게 뼈가 있으면 중간에다 심어야 되는데 이 임플란트가 이쪽에 이렇게 붙어 있다거나 이게 뚫은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환자분이 잇몸이 계속 부어서 문제가 된다고 와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임플란트 주변에 사방에 뼈가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한 그 생물학적, 그리고 해부학적 구조물을 건드리지 않고 임플란트를 해야 돼요. 자, 크게 여러분이 신경 쓰실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래, 하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셔야 될 게 바로 신경관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이제 신경치료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큰, 이쪽에 하악에 큰 신경관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작은 신경관이 치아로 뻗어나가게 되죠. 자, 그런데 임플란트가 여기를 뚫거나 여기를 너무 가깝게 건드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환자분이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물 먹고 이렇게 물이 새잖아요? 그래도 감각이 안 오고요. 꼬집어도 감각이 안 오고요. 여기를 칼로 찢어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밥풀이 묻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경을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악 같은 경우에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요. 이 상악 그 동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콧구멍에 연결된 이 뒤쪽에요. 큰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다 뼈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얼마나 머리가 무겁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숨이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그거를 공기주머니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안을 상악동이라고 전문 용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엑스레이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임플란트 할 때 주의해야 될 거 이제 해부학적 구조물 상악부터 볼게요. 여러분 이 엑스레이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저번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검정색 있고 하얀색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얀색은 뭐가 있는 거고 검정색은 없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상악동 한번 라인을 따라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상악동 이렇게 하얀 색깔 라인이 보여요. 그리고 그 옆에도. 그런데 이 상악동 이 공간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이 상악동 공간이 되게 아래로 내려온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이게 그냥 위에 있어서 충분히 뼈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 보다 보면은 이 상악동 공간이 이렇게 검정색이 아니라 안에가 뭘로 막 뿌옇게 차이는 경우가 있어요. 뿌의 안에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비인후과에 한번 가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왜일까요? 이런 경우에는 축농증이 있으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염증이 가득 차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나 이런 거 한다고 잘못 건드리면 염증이 터지거나 문제되면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비인후과에 이제 가셔가지고 괜찮은지 치료를 받으시고, 정말 문제가 있으면은 이비인후과에서 여기 먼저 깨끗하게 축농증 치료 받으시고 나서 치과에 오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물론 원장님이 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공간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심을 곳에 뼈가 어느 정도 있는지 예상해 보는 거예요. 주변 뼈를 한번 따라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뼈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심을 위치가 예를 들어 여기 빈 공간 17번에 심을 거예요. 그런데 뼈가 지금 보니까 여기 심을 공간에 뼈가 별로 없어요. 요만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또 기본적으로 뭐 8mm에서 10mm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지금 요 뼈가 그럼 요만큼 위에 한 요 정도밖에 잡아주질 않잖아요. 한 3분의 1밖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 이렇게 뼈 이식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제가 뒤에서 어떻게 뼈 이식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하악 같은 경우 여러분 보실게요. 하악은 조심해야 될 게 하치조 신경관, 대신경관이라 그랬잖아요. 엑스레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하얀 선을 따라서 그려봐요. 여기도 하얀 색깔 선이 있죠. 요 안에는 이제 그 관 안에 신경 다발들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검정 색깔 신경관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치아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여기가 잘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CT 찍어보면 그 선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4번, 5번 있으면 6번, 7번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봤을 때, 자, 이런 저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를 이제 환자분들한테 직접 이렇게 그 화면에서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심을 때는 보통 요 정도 사이즈를 심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여기다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이렇게 뼈 라인에 맞춰서 심거든요. 이렇게 위에다 막 심지 않아요. 요 뼈 있는 라인에 맞춰서 심어요. 그러면 요 앞자리 같은 경우는 여기다 심는다고 예상을 해봤을 때요, 그 신경관에 닿지 않죠. 이 임플란트 끝이 요 신경관에 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수직적인 높이는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는 여러분 요 뼈 라인에 맞춰서 심는다고 봤을 때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신경관을 뚫게 되죠. 이런 경우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임플란트를 더 짧은 거를 심던지 아니면 주변에 뼈 이식을 해서 여기 닿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사진 보시면 이제 임플란트 심긴 그 위치를 보시면 여기도 하치조관을 피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뼈의 공간을 남겨두고 이렇게 심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안전하게 심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또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면은 보이실 것 같은데 위에는 뼈가 너무 없다. 와, 이런 경우는 뼈가 너무 없기 때문에 뼈 이식 수술을 하고서 심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시게 될 거고요. 하악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그래도 뼈가 좀 있네, 심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제일 정확한 건 CT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 이제 고려해야 될 점 3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최종 보철물을 고려해서 이제 위치를 정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최종 보철물을 들어갈 거를 심미치료에서 예상했듯이 여기서도 예상을 하는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태에서 나중에 이렇게 크라운이 들어갈 거잖아요. 크라운이 들어간다고 예상을 했을 때 이만해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 비대칭에 이치아만 엄청나게 크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예상을 해서 처음에 왔을 때 여기다 임플란트를 심을 수는 있으나 나중에 하고 나서 치아가 너무 커질 것 같으니 이 치아를 크라운을 하든 라미네이트를 하든 이렇게 원래 사이즈를 회복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이 크라운의 정중앙에다가 이렇게 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심을 때도 최종 크라운의 위치를 상상을 하고서 원장님이 시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치아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플란트를 해놓고 나서도 음식물이 엄청나게 끼게 되면은 당연히 관리가 힘들겠죠. 그래서 음식물이 최대한 덜 끼고 잘 닦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을 해드리면 이 치료를 정말 잘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잘된 임플란트를 이제 배워봤고요. 이가 빠지게 되면 환자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있는데, 브릿지를 할까요? 임플란트를 할까요? 이제 고민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아가 중간에 하나가 이렇게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치아면 브릿지 하시겠어요? 아니면 임플란트 하시겠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에는 다 브릿지로 했어요. 그래서 양옆에 치아를 깎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치아를 깎게 되니까 치아가 손상이 가게 되고, 한 번 손상이 간 치아는 다시 회복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너무 아까운 치료죠. 그런데 이 임플란트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고민이 또 생긴 거예요. 좋긴 좋아. 근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임플란트가 250에서 300만 원까지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 요거 3개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치아를 깎게 되면 신경치료를 많이 하게 되니까 신경치료 비용까지 하면요, 얘가 더 비쌌어요. 이렇게 하면 뭐 150에서 한 뭐 170 정도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환자들은 요거를 비용 부담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임플란트 하나 보통 평균적으로 100만 원, 120만 원 이 정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훨씬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요걸로 이제 권해드리되,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환자가 있어요. 전신 질환이 심하거나 정말 그 부위에 뼈가 너무 없어서 불가능한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권해드리거나, 아니면 어차피 앞에도 씌워야 되고 뒤에도 씌워야 되는 경우인데 임플란트는 원하지 않아요. 무서워요. 뭐 이런 경우에는 앞뒤 어차피 씌워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치료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권해드려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평균 수명이 임플란트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는 임플란트로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